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돈 좀 빌리러 왔습니다. 여기에 이상민 식님께서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찾는 것이요? 내가 이상민 식리인이요. 돈 좀 빌려주십시오. 얼마가 필요하신지. 500냥이 필요합니다. 500냥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담보는 있어? 내 소문은 익히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사람만을 담보로 잡는 사람입니다. 알고 왔습니다. 그러니 제 여식을 담보로 잡겠습니다. 여식을 담보로 잡는다. 어디에 쓸 돈인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식까지 담보로 잡을 정도라면 그 사연이 참으로 기구할 것 같은데. 안 사람이 지병을 앓고 있습니다. 의원에 가야 하는데 워낙 비싸서 문턱도 못 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치료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 결국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요. 딱하구먼. 좋습니다. 내가 500냥을 내어주겠소. 정말이십니까? 저는 식리인이었습니다. 식리인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들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 한양에서 알아주는 식리인이었습니다. 음지에 있었기에 뭐 그다지 좋은 직업은 아니었지요. 저는 사람들에게 제 돈을 빌려주고 담보는 무조건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안사람의 치료비로 500냥을 빌리러 온 사내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담보로 여식을 넘기겠다고 했으니 저는 담보의 상태를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아무리 담보로 사람을 잡는다고는 하나 일단 제가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한참을 걷고 걸었더니 따닥따닥 붙어있던 초가집이 즐비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을 따라 들어간 저는 그의 여식을 보았습니다. 그의 여식은 마당에 선 채로 손도끼를 들고서 장작만 패고 있더군요. 의뢰인은 저를 보며 자신의 여식을 소개했습니다. 제 여식입니다. 저는 의뢰인이 소개한 담보라는 의뢰인의 여식을 유심히 훑어보았습니다.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했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그녀는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지요. 의뢰인은 딸내미를 보며 저를 이리 소개하더군요. 우리에게 500냥을 빌려주실 식리인이시다. 네, 담보로 너를 잡았다. 자신이 담보로 잡혔다는 아비의 말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지니고 있던 500냥을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담보를 보았는데 흡족하니 이 정도면 거래를 성사해도 무방했지요. 저로부터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건네받은 의뢰인은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담보는 내가 잘 데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안 사람 건강이나 잘 챙기시오. 그가 저를 보며 다시금 연신 고개만 숙이더군요. 저는 그동안 사연 많은 사람을 접했으나 이리 예의가 바른 의뢰인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담보로 잡고 하는 일이니 감사할 것까지는 없소이다. 아닙니다. 선비님이 아니시면 저희 같은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거금을 빌리겠습니까? 딸아, 이 아비가 어미를 치료하고 어떻게든 너를 데려오마. 그러니 조금만 참고 있어야만 한다. 예, 아버지.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다는데 이곳에 더 있다가는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의뢰인의 딸내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시게나. 그러자 의뢰인의 딸내미가 저를 보며 이리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저는 발걸음을 멈춘 채 의뢰인의 딸내미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땔감을 최대한 많이 마루 밑에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끌려가기 싫다며 떼를 쓰거나 표정이 어두운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굴이 참으로 밝더군요. 더욱이 마지막까지 부모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노력했습니다. 좋네. 그럼 여기서 기다릴 터니 천천히 일을 보시게. 의뢰인의 딸내미는 내려놓았던 손도끼를 들더니
장작을 능숙하게 패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로 세워진 장작이 그녀가 내리치는 손도끼에 의해 시원하게 둘로 갈라졌습니다. 도끼질하는 솜씨를 보니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니더군요. 그러니 갈수록 이 여인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장작을 다 쪼갠 그녀는 의뢰인이었던 아비에게 큰 절을 올린 후 저를 따라 그동안 머물렀던 정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앞서며 걸었고 그녀는 제 뒤만 졸졸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앞서며 걷고 있던 제 뒷모습을 보더니 어색한 목소리로 이리 말하더군요.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내가 거주하는 집으로 가는 것이오. 집으로 말씀이십니까? 보통 담보로 잡은 물건은 따로 보관 중인 창고가 있지요. 저는 사람을 담보로 받기에 아는 양반과 계약을 맺고 그곳에 일선으로 보낸다오. 그녀가 의아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 참으로 야무지더군. 그래서 양반집 일선으로 보내긴 아까웠소. 해서 내 집에서 집안일을 거두는 이로 사용할 생각이오. 당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빌려간 500냥을 갚기 전까지는 말이오. 저는 해당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더니 어느새 제 집 앞까지 와버렸습니다. 저는 신분이 양반이었으며 도성 안에 큰 기와집을 마련한 나름 성공한 인생이었지요. 보통 양반들도 저처럼 이른 나이에 기와집을 마련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인은 기와집 문턱을 넘어선 저를 따라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넓은 집을 홀로 쓰십니까? 헐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오. 까탈스럽기로는 중전마마는 저리 가라지요. 해당 여인은 휑한 주변만 둘러보더니 저를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머슴이나 노비는 없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어머니께서 워낙 까탈스러우셔서 낯선 사람은 아무나 쓰지 않소. 그런데 하찮은 저를 어찌하여 이곳으로 들이신 겁니까? 그대라면 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소. 더욱이 험한 일도 거뜬히 해내니 실소까지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지요. 나는 나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소. 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인기척을 들었던지 안방에서 제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지요. 오늘따라 일찍 들어오는구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던 어머니께서는 제 옆에 서 있던 의뢰인의 여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당 여인에게 두 눈을 고정하시면서도 말은 저에게 건넸습니다. 누구더냐? 오늘 제게 500냥을 빌려간 의뢰인의 여식이 옵니다. 그래? 어머니는 해당 여인 주변을 삥 둘러보며 예리한 시선으로 관찰하셨지요.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싫다는 기색은 없었으나 어쨌건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당 여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세운 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리 말하더군요. 나 닮아 깐깐하기로 유명한 내 아들이 데려온 여인네라. 얼마나 그 값어치가 대단하기에 내 아들이 이곳에 데려왔는지 궁금하구나. 잠시 나와 얘기를 나누지 않겠소? 해당 여인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옆에 서 있던 저만 보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면서 해당 여인에게 어머니를 따라가 보라는 손짓을 건넸지요. 민폐가 아니라면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걸음을 옮기며 대청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자 그녀도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흐뭇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어머니께서 낯선 사람을 안방까지 들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만큼 저 여인이 마음에 들었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안방으로 들어온 어머니가 해당 여인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그녀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대청에 선체로 귀를 집중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쪽을 이 집까지 들였다오. 참으로 오랜만에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내가 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오. 제 아비께서 모친의 병고한 비용으로 500냥을 빌리셨습니다. 저를 담보로 잡았으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겁니다. 제법 야무진 줄 알았더니 맹한 구석이 있구려. 보아하니 태어나 연애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녀가 적잖게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찌 아셨습니까? 꼭 찍어서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나? 딱 봐서 풍기는 냄새 맡아보면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법이요. 그녀는 어리둥절하다는 얼굴로 정수리만 긁어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내 아들이 왜 그쪽을 이곳까지 데려왔는지 알겠네. 그렇게 어머니와 짧은 대화를 끝낸 해당 여인은 어머니의 처소에서 나왔습니다. 처소에서 걸어 나오는 그녀를 제가 인계했지요. 어머니와 대화는 잘 나누었소. 예,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통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하다는 얼굴로 어머니의 처소를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이러한 조언을 건넸지요. 원래 말씀을 복잡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어찌하면 됩니까? 내가 그쪽 아버지께 500냥을 보내드렸으니 그 이자만큼의 일을 해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참, 통성명이 늦었군요. 저는 이가 상민이요. 저는 김가효선이라고 합니다. 보아하니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었으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품위가 있었소. 혹시 양반이요? 예, 그렇습니다. 모친께서 아프셔서 지니고 있던 기와집까지 팔았습니다. 나름 알아주는 부자였으나 지금은 이름도 모르는 양반가일 뿐입니다. 알겠소. 어쨌건 내일부터 알아서 이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해주면 됩니다. 그녀가 적잖게 놀란 얼굴을 했습니다. 알아서 말입니까? 예, 알아서 해주면 됩니다. 그 무엇도 절대 간섭하지 않을 것이오. 우선 저를 따라오십시오. 한동안 머물 숙소를 알려드리겠소. 저는 어머니가 계시던 본체에서 발걸음을 물린 채 별채로 왔습니다. 별채는 거미줄과 잡초가 가득해 그동안 관리가 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 군내가 가득한 이곳 별채를 가리키며 효선 낭자에게 말했지요. 이곳에서 지내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소. 내일 이곳으로 데리러 오겠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는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 말이오. 저는 발걸음을 물렸습니다. 그러다 한번 쓱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녀가 숙소로 들어가지 않은 채 주변만 둘러보더군요. 하긴 세상 어느 여인네가 거미줄 가득하고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다고 돈을 대신에 담보로 잡은 여인에게 좋은 숙소를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제 숙소로 들어온 저는 이부자리에 누운 채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전에 있었던 일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효선 낭자의 초가집 마당에서 그녀가 장작을 패던 그 야무진 모습을 말입니다. 사실 제가 내숭을 떠는 여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건 잠들었던 저는 일찍 일어나 효선 낭자가 있는 별채로 향했습니다. 간밤에 잠은 잘 잤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별채로 가는 중간 어머니의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쏘스라치게 놀란 저는 무슨 일인지 알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친 숨을 헐떡인 채 별채 앞에 당도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잡초로 무성하고 거미줄 가득했으며 지저분한 별채가 어느새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저를 흘려보더니 이리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청소하라 시킨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이 그대가 앞으로 머물 곳이니 들어가서 쉬라는 말만 건넸을 뿐입니다. 참으로 야무진 아이구나. 볼수록 욕심이 나는구나. 아니 어떻게 되었을지도 궁금하다. 들어가 보자꾸나. 예,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은 바깥보다 더욱 깨끗했습니다. 주변을 세심히 살피며 내부를 둘러보던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구나.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만큼 야무지고 성실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저도 어머니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작은 방에 쪼그리고 누워있던 효선 낭자가 보였습니다. 얼굴엔 때가 묻고 입고 있던 옷은 먼지와 가득한 그녀가 말입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홀로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았지요. 깨울까요? 아침은 먹여야 하니 깨우거라. 예, 어머니. 그리고 오늘부로 이 아이 숙소를 별채가 아닌 내 처소 앞 빈 방으로 옮겨주거라. 저는 놀란 얼굴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요즘 적적하였는데 별종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구나. 정확하게 어떤 아이인지 곁에 두고서 빠르게 알아가고 싶다. 어머니께서는 흐뭇한 얼굴로 걸음을 물리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다가 이후 효선 낭자를 보았습니다. 깨우기가 미안했으나 아침은 먹여야 했기에 고이 자고 있던 효선 낭자를 흔들었습니다. 낭자. 일어나 보시오, 낭자. 잠에 빠져있던 효선 낭자가 눈을 뜨며 저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께서 아침을 식사를 하라고 합니다. 피곤한 줄은 알겠으나 그래도 아침은 먹고 눈을 붙이시오. 효선 낭자가 잽싸게 일어섰습니다. 빠르게 아침밥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침밥은 어머니께서 직접 차려주실 겁니다. 예? 어머니께서요? 원래 어머니께서는 마음에 드시는 사람에게는 아침을 대접한다오. 그대가 그만큼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때가 끼고 머리는 헝클어졌는데 어디가 마음에 드신다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저는 담보일 뿐이잖습니까? 참으로 눈치가 없구려. 하긴 순수한 것이 그대의 장점이긴 하지요. 어쨌건 저는 효선 낭자를 데리고 별채에서 나와 본체가 있는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아침 밥상에 모여 앉은 저와 어머니, 효선 낭자는 말 없는 식사만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다 끝낸 어머니께서 밥상을 물리서더니 효선 낭자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별채를 다 청소했더냐? 효선 낭자가 주눅든 표정으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나나 내 아들이 청소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별채를 꼼꼼하게 청소한 것마저도 모자라 잡초까지 정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머물 곳이 아닙니까? 사람은 주변이 깨끗해야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피식 웃더니 해맑은 얼굴로 효선 낭자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요. 힘들지는 않았더냐? 당연히 힘들었지요. 그런데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고생하였구나. 오늘부터는 이곳 본체에서 생활하거라. 방 위치는 내가 기거하는 맞은편의 빈 방이니라. 효선 낭자는 어머니의 처소가 자리한 맞은편 빈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후로 그녀는 물을 기르고 각종 집안의 모든 잡일은 묵묵히 도맡아 성실하게 이어갔습니다. 어느새 어머니와도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이 모든 건 달포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본인 처소로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야무진 아이 같더구나. 저 아이가 들어온 후로 내 기분까지 좋아졌다. 나는 저 아이를 내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내 의견은 어떠하냐? 저는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낭자의 의사도 중요하니까요. 내가 지켜보았는데 너를 싫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솔직히 너도 저 아이가 마음에 있어서 이곳까지 데려오지 않았더냐? 그건 그렇지요. 사실 장가가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 신기하긴 합니다. 일전에 내가 절에 갔었는데 내 사주를 본 스님이 내 자리에 부인이 없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땐 어찌나 가슴이 철렁이던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저 아이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그러셨습니까?
사내든 여인이든 혼자 사는 것처럼 부모에게 불효는 없단다. 이제 내 나이도 있으니 번듯한 가정을 꾸려야만 하지 않겠니? 그간 말썽을 피워 송구합니다. 아니다. 지금이라도 데려왔으니 다행이구나. 어쨌건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후 어머니께서는 효선 낭자의 처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뒤를 따랐지요. 어머니께서는 효선 낭자의 방문 앞에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효선아? 안에 있느냐? 그러자 안에 있던 효선 낭자가 처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어머니와 저를 맞았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잠시 할 말이 있으니 너와 상민이는 나를 따라오거라. 어머니께서는 대문을 나섰고 저와 효선 낭자는 그런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걷고 걸어 당도한 곳은 효선 낭자의 허름한 초가집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초가집으로 발길을 들이며 이리 말했지요.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인기척의 방문이 열리더니 효선 낭자 아버지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뉘십니까? 저는 그쪽이 돈을 빌린 사내에 어미 되는 사람입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안 사람에게 미움을 먹이는 중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럼 마당에 놓인 평상에 앉아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효선 낭자 아버지께서 마당으로 걸어나와 제 어머니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효선 낭자 아버지가 딸내미의 얼굴을 보더니 한참을 어루만지며 이리 말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지요. 보는 제가 다 애틋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느냐? 예,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좀 어떠십니까? 병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는 아버지께서 많이 야위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안 사람과 너만 행복하고 건강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이야. 내 얼굴을 보니 편안해 보이는 것이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께서 잘해주십니다. 어머니? 효선 낭자 아버지가 고개를 돌려 옆에 있던 제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효선 낭자 아버지께 이리 말했지요.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등장에 효선 낭자 아버지는 적잖게 긴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혹여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씀이시면 제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효선이를 제 며느리로 달라 간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효선이도 놀랐고 효선이 부친도 놀랐습니다. 제 여식을 말입니까? 저는 이 아이가 참으로 욕심이 납니다. 혼례는 가문대 가문이라는데 괜히 저희 때문에 흠집이라도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보니 효선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겠네요. 자신의 아니보다 남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아버님의 인성을 닮았군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사돈께 기와집 한 채와 사부인을 병고안할 수 있는 넉넉한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돈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겁니다. 효선 낭자 아버지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지요. 어머니께서는 돈을 아끼시기로 꽤 유명했으며 이곳 조선에서 알아주는 식리인이었습니다. 재산 서열로만 따지자면 팔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지요. 예? 제 말대로 하시지요. 효선 낭자 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겠다며 선뜻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피해는 아닐지?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가로저으셨지요. 아닙니다. 저 아이는 제가 갖고 싶은 물건입니다. 제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잠시 생각하던 효성 낭자 아버지가 이내 결심을 굳히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후로 저는 효선 낭자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효선 낭자 아버지와 어머니께 기와집을 선물하셨지요. 넉넉한 생활비도 통 크게 선물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식리인으로 명성을 떨쳤을 때 크게 느꼈던 게 하나 있으시답니다. 그것은 미친 듯이 돈을 벌어보니 소용없더라. 오히려 허무하기만 하더라. 그래서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머니께서는 업을 물려받은 제게 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돈을 쫓지 말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쫓아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인성이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소중한 시간 투자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덕망 높은 사대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명한 스승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스승이란 제 아비를 뜻합니다. 제 아비는 임금님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영의정이었습니다. 제 가문은 할아버지 시절부터 영의정만 지낸 뼈대 있는 역사를 자랑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제 아비를 존경했습니다. 아비는 술과 여인을 멀리했고 오로지 학문과 이 나라의 백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영의정을 지내셨으나 워낙 첩을 많이 두셨기에 제외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영의정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이었던 제게 동무들이 다가왔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자네? 기방에 가본 적이 있는가? 없는데 그건 대체 왜 묻는 것인가? 나와 함께 오늘 밤 기방에 가보지 않겠는가? 동무들이 말이네. 기방에 가보고 싶다고 마구 졸라서 말이야. 자네도 우리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유생들이란 작자가 학문을 연구하기는커녕 기방만 거들먹거리며 실룩댔으니 말입니다. 어쨌건 성균관에 속해 있으면 학문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근간이지 않던가. 어찌 유생이 더러운 기방에 출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괜찮으니 가려거든 자네들끼리 가세나. 오늘 들은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그들과 대화를 끝낸 저는 허탈함과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비에게 어려서부터 이리 배웠습니다. 선비에게는 학문이 중요하고 나쁜 걸 접하고 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선비가 되기 전 유생 시절부터 올바름만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제 아비처럼 되고 싶었지요. 성균관에서 기숙 생활을 해왔던 저는 오늘만은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던 유생들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뜻이 맞는 아비와 대화하며 다시금 인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비와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면 허탈한 이 기분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외박을 위한 승낙을 담당 스승으로부터 허락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대문 앞에 선체로 머슴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저희 가문은 노비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내세우셨기에 머슴을 두고서 그들을 부렸지요. 어쨌건 누군가는 대문을 열어줘야 했기에 저는 머슴을 부르려고 했는 공교롭게도 대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그것도 야심한 시각에 굳게 닫힌 게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마당으로 들어서 머슴들만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머슴들은 이름을 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저번 주에 친정에 다녀오시겠다며 집을 나섰기에 부재 중이셨습니다. 이번 주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건 이해가 되었어도 머슴들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증 가득한 얼굴을 한 채 아비가 계시는 본체로 향했습니다. 저는 처소 안으로 들어가 문안 인사를 드리려는데 그곳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죽인 채 처소 앞대청에 서서 귀를 집중했습니다. 처소 안에서는 아비와 낯선 여인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대감? 어찌 이리도 가슴팍이 넓고 단단하십니까? 소녀 대감의 품에 안긴 채 영원히 잠들고 싶사옵니다. 허, 참으로 요망한 년이로구나. 너는 어찌 이리 사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댈 수 있단 말이냐? 제 진심이옵니다. 영의정 대감께 어찌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한 번만 더 품어보자꾸나. 아니 되옵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느니라. 고년 내숭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부끄럽사옵니다. 저는 생생하게 들려오는 아버지와 낯선 여인의 대화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소 앞을 향해 까치발로 다가간 후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제 시선에 들어온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비가 낯선 여인은 제 상상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 제 아비가 누구였던가요? 한나라의 재상이었으며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저리 여인의 속껍질에 환장한 표정으로 있다니 가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낯선 여인은 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청에 놓인 병풍에 몸을 숨겨두었던 저는 낯선 여인의 뒤를 급히 쫓았습니다. 그 여인의 뒤를 뒤쫓으며 따라간 곳은 한양에서 잘 나간다는 어느 기방 앞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기생이었지요. 저는 저 여인이 들어간 기방으로 낯선 발길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이 제게 다가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찾으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으로 들어온 저는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주변만 둘러보며 얼씬댔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찾아봐도 그 여인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이리 물었습니다. 방금 이곳으로 들어온 여인을 찾고 있다. 화장이 진하고 입고 있던 옷은 양반에 내가 봐도 지나치게 화려했다네. 그녀와 잠시라도 좋으니 얘기할 수 있겠는가? 기생 나이를 찾으시나 봅니다. 나이? 그 여자 이름이 나이던가? 예, 저희 기방에서 그 미모가 알아주기로 유명하지요. 나이를 찾는 이가 어찌나 많은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한가? 출입구에 매화가 그려진 술방에 들어가 계시면 술상과 함께 나이 기녀가 곧장 입실할 것이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술방 구석에 앉으니 이후 술상이 들어왔고 그 여인도 들어왔지요.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니 그 여인이 맞았습니다. 저를 찾으셨다지요? 오늘 보니 낯선 얼굴이신데 기방은 처음이십니까? 저는 그 여자 얼굴과 몸을 매서운 눈빛으로 유심히 살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좋기에 아비가 영혼을 빼앗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곳은 처음입니다. 어머, 그렇군요. 그럼 소녀가 잘 모셔야겠습니다. 딱 보아니 보통 가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를 잘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저는 평범한 가문의 자제일 뿐입니다. 나이가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와 그대를 찾은 건 그대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대뜸 나이 앞으로 건너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까이서 유심히 훑어보았지요. 그러자 나이가 피식 웃더니 대뜸 자기 저고리 끈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참으로 성격 하나는 급하십니다. 나이가 저고리 끈을 완전히 풀려는데 저는 그것을 말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굳이 저고리 너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요. 내 아버지와 몸을 섞더니 이제는 나와 섞으려 하는 것이냐?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의정 대감댁에서 내 아비와 불경스럽게도 몸을 섞지 않았더냐. 나는 영의정 대감의 외동아들이다. 나이는 목청을 높이던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만 내뱉었습니다. 어머, 영의정 대감님의 자제분이셨군요. 대감께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내 아비와 그런 대화까지 나누는 사이였더냐. 대감께서 제게 별의별 얘기를 털어놓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자는 위에도 귀가 있고 아래도 귀가 있다는 말씀을요. 저는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나이의 입담에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니 됐고 내가 이곳에 온 용건만 말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내 아비와 만나지 말거라. 다시 우리 가문의 문턱을 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내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서 술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광화문 일대와 도성 안을 방황하듯 걷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성균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던 영식이가 그러더군요. 참고로 영식이는 저와 함께 방을 쓰는 동무였습니다. 자네? 외출했다더니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그건 왜 묻는 것인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영식이에게 일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묵직한 고민을 홀로 안고 끙끙대는 것보다 옆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인지 자네도 알고는 있지? 이곳 조선에서 자네 아비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영의정 대감이지 않던가? 학문의 조예가 깊고 백성을 식솔처럼 생각하시는 분 말일세. 그러니 임금님께서도 영의정 대감을 가장 으뜸으로 아끼는 것이겠지. 저는 한참을 머뭇대다가 영식이 얼굴을 보며 일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내 아비가 기생을 집으로 들였다네. 어찌나 좋아 죽던지 마치 그 모습은 내가 아는 아비가 아니었네. 영식이는 적잖게 놀랐다는 얼굴로 이리 물었지요. 그게 정말인가? 자네에게 들었으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먼. 저는 여전히 심란한 얼굴로 제 고민 털어놓기를 침착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자네에게 묻고 싶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내가 그 기생년에게는 따끔하게 경고하였으나 문제는 내 아비일세. 아비가 그녀를 찾는다면 소용없는 일이지 않은가? 듣고 보니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아비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자니 자존심 상해 하실 것 같고 해서 지금 나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영식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일이 털어놓더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시일을 두고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 지금 당장은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우선 머리 아팠을 테니 눈 좀 붙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닌가? 알겠네. 우선 눈 좀 붙이겠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까요? 성균관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이곳에 오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도 삼정승을 대동한 채 말입니다. 저와 이곳 유생들은 복장을 완벽하게 유지한 채 성균관으로 들어오는 어가를 반겼습니다. 임금께서는 이곳 박사들과 인사를 나누더니 곧장 유생들을 보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대들의 노고가 앞으로 조선의 미래이네. 그러니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학문에 열심히 정진해 주게. 모두는 이렇게 답한 채 묵례했습니다. 예, 주상전하. 임금이 저를 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자네가 영의정 대감의 외동아들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아비를 닮아 학문에 조예가 깊다고 들었다. 그대의 앞날을 기대하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이곳 있던 유생 한 명 한 명을 격려한 채 떠나셨습니다. 영의정이었던 아버지와 임금님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이곳에서 발길을 떼셨지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쨌건 주변에 있던 유생들은 이런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지요. 제 아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알아도 과연 저를 부러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란한 상태로 성균관 뒤뜰만 어슬렁거리던 저를 보며 영식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뒤뜰에 앉은 채 영식이와 대화를 나누었지요. 영식이는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사대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잘 모르겠네. 자네가 생각하는 사대부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던가? 영식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면이네. 체면? 자네 고민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이번 일을 끄집어낼지 아니면 모른 척 넘기는 게 좋을지 말일세. 그래서 자네가 내놓은 답은 무엇이었던가? 묻어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네. 그리 생각한 이유를 물어도 되겠는가? 입신양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더러운 건 봐도 모른 척 넘기시게. 그게 자네에게는 훨씬 이득이 될 것이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겠나? 또한 사내가 계집을 끼고 노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저는 영식이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이곳 성균관에서는 가장 침착하고 생각이 깊기로 유명했지요. 자네 아비 또한 영의정이기 전에 사내일세. 자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도 사내라는 점이네. 듣고 보니 자네의 말이 맞는 것 같네. 묻어두고 간다면 모든 게 편하겠지. 문제는 내가 스스로와 타협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점이네. 이리 생각하고 결심을 굳히니 심란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균관 주변으로 숱한 방이 붙은 겁니다. 방의 내용을 살펴보니 기방에 출입한 제가 기녀 끼고서 밤새워 놀았다는 내용이었지요. 한편의 맹랑한 소설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방의 내용은 수위가 높았고 매우 야릇했습니다. 저는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까 여겼으나 사람들은 정말로 이를 믿었습니다. 영식이만이 유일하게 저를 믿어줄 뿐이었지요. 자네 괜찮은 것인가? 괜찮을 리가 있겠는가? 도대체 이게 누가 벌인 짓이란 말인가? 저는 머릿속에 어떠한 한 사람을 떠올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미 말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가득했지요. 누구긴 누구겠나? 그 기생년이겠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영식이가 제 옷깃을 붙잡으며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나? 저는 저를 붙잡고 있던 영식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쫓아가 요절을 낼 것이네. 감히 나를 욕보였으니 말이네. 저는 벽에 붙어있던 방 하나를 뜯어 이를 들고서 곧장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방으로 달려온 저는 나이를 찾아 다짜고짜 꾸짖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더냐? 어찌 사람이 이리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올라오는 흥분을 도무지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쫓아와 흥분하는 저를 보던 나이는 마냥 의아스러웠을 겁니다. 다짜고짜 이리 찾아와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글을 읽을 수 있을 테니 한번 보거라. 내 입으로 2번 말하려니 참으로 민망하구나. 나이는 바닥에 떨어진 방을 집어들고서 쭉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방을 읽어가는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녀가 방을 보던 시선을 떼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아니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설픈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더냐? 그럼 저라고 생각하신 확신은 있으시오? 뭐라? 선비님께서는 오로지 정황만 가지고 저를 의심하신 게 아니십니까? 세상 어느 여인이 자신이 잠자리한 내용은 방을 붙여 떠벌리고 다니겠습니까? 여인을 몰라도 이리 모르시오. 딱 보아도 이건 사내가 벌인 일이 아닙니까? 사내의 시선으로 쓴 글이지요. 왜 일곱 같은지 저는 알겠는데요. 이 사내가 질투와 열등감이 가득하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번 일을 벌인 자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싶었지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며 나이가 이렇게 말해오더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도와드립니까? 어떻게 말이냐? 필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필체? 분명 주변 사람이 범인일 것이옵니다. 필체 하나만 가지고 주변인이라 단정 짓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 저와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방을 붙인 자는 선비님 주변인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 말이 맞는다면 저와 하룻밤 동침하셔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미 제가 이겼다고 확신했지요. 그래서 기녀 나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성균관으로 온 자는 제 주변 사람일 것이란 나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성균관 유생들의 필체부터 꼼꼼하게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날을 샜지요.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부분을 잃은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식이의 필체가 방에 적힌 필체와 똑같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영식이가 쉬고 있던 숙소로 한 걸음에 찾아가 뜯긴 방을 보여주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설마 범인이 자네였던가? 처음에 발뺌하던 영식이도 제가 의구심을 거두지 않으니 결국에는 시인하더군요. 자네 말처럼 범인은 나네. 저는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가 듣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이 상황이 안타까웠지요. 우린 동무가 아니던가. 대체 왜 그랬나? 자네가 부러웠네. 좋은 가문, 잘난 아비, 대대로 이어져 오는 뼈대 있는 역사. 그렇다고 이런 짓을 벌이면 되겠는가? 제가 언성을 높이며 훈계하니 영식이도 저를 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태어나 그와 이렇게 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게. 기방에 갔는데 세상에 그냥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말했던 이는 자네일세. 더는 영식이와 어떠한 말도 주고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는 동무와 더는 무슨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란했던 저는 그 길로 곧장 기방을 찾았습니다. 기방을 찾은 저는 나이를 보며 이리 말했지요. 결국 자네 말이 맞았네. 이런 짓을 벌인 자가 세상에 내 동무였더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선비님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셨지요. 고민의 해결책이란 그저 책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내기에 지셨으니 저와 동침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 알겠다. 농입니다, 농. 나리. 제가 아무리 닳고 단연이라지만 부자 사이를 오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이란 건 어떻게 알았는가? 저는 자식을 낳으면 학문에만 몰두하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고지식한 책 속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빠르게 변하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출사하면 숱한 시기와 질투, 아부와 정치질이 난무합니다. 제가 봤던 세상은 말입니다.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였습니다. 저는 나이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좁은 우물 속에서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왜 제 아비가 나이를 찾는지 이해되더군요. 후로 저는 아비를 이해하게 되었고 세상이란 애당초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동무 영식이도 이해되고 기녀 나이도 이해되고 제 아비도 이해되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이해하면 사는 게 쉽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는 순수하고 머저리처럼 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제 퇴청하셨습니까? 오늘따라 퇴청이 늦으셨습니다. 요즘 승정원 업무는 잘 보고 계십니까?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내가 말한다고 알기는 합니까? 여인은 그저 밥하고 살림만 잘하면 됩니다. 피곤하구려? 좀 쉬고 싶으니 깨우지 말구려? 퇴청한 서방님은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서 처소로 들어갔습니다. 제게 내뱉는 목소리에서부터 냉랭함이 가득했지요. 서방님의 목덜미를 보니 입술 자국이 선명하더군요. 저는 무슨 말이라도 내뱉고 싶었으나 애써 참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여자를 끼고 놀았는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만 하는지 새삼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생긴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었고 제 친정도 알아주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 세상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방님은 최근 며칠 전부터 저에게 혼례를 물리자며 온갖 대를 썼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안 된다며 완강하게 버텼지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요즘 저를 차갑게 대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정말이지 순진했지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던 저 남자가 대뜸 혼례를 물리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싫어져서 그런가 싶었지 그의 옆에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한다던 제 서방님의 고백에 성대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로 혼례를 올린 지 벌써 반년이 되어갔지요. 요즘 드는 생각은 사내의 사랑이 이리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의문이란 것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해야지 누구를 원망할꼬. 저는 처소에 쪼그리고 앉아 혼잣말을 내뱉은 채 신세만 한탄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는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것이었지요. 대체 어떤 계집일까? 하긴 바람을 피우니 제게 헤어져 달라고 떼를 쓰는 건 당연하겠지만요. 저는 절대로 그 말을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 좋다고 그런 멍청한 일을 벌이겠습니까? 사랑한다며 같이 살자더니 반년 만에 저는 누구도 봐주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을 친정에 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친정의 반대를 이겨내고 제 서방의 진심에 일방적으로 강행한 혼례였거든요. 그러니 부모님 앞에서 이 후회막심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서방님과 바람을 피운 상대가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급선무였습니다. 제 처소로 쪼르르 들어온 여종이 그러더군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괜찮다만 더는 이렇게 살 수가 없겠다. 도대체 누구랑 바람이 났는지 알아봐야겠어. 그게 진 면상을 봐야 이 답답한 속이 확 풀리겠구나. 해당 여종은 머리가 똑똑하고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하여 제가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여종은 혼자 있을 제가 걱정되어 초저녁마다 저를 들여다보기 위해 제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여종이 저를 보며 의아스러운 얼굴로 이리 물었지요. 정말 다른 여인과 바람이 나신 게 맞을까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방님의 몸에서 분내가 진동하였다.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기억이 있는데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다. 대체 내가 이를 어디서 맡아봤더라? 겨우 그런 걸로 바람이 났다는 걸 어찌 추측한답니까? 대를 못 이으니 예민해져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매번 같은 분을 사용하는 기생은 없다. 그리고 이 계집이 도발하는지 갈수록 분내가 진해지더구나. 게다가 오늘은 버젓이 목덜미에 입술 자국까지 남기지 않았겠느냐. 그게 정말이십니까? 여종은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촉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저도 분내를 처음 맡았을 때 서방님이 다른 사내처럼 기방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맡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여인으로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분내였다면 그 이후엔 저를 도발하는 분내랄까요? 또한
해당 분내는 값비싼 종류 같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목덜미에 자기 입술 자국까지 버젓이 남겨두지 않았겠습니까? 기생은 절대로 이런 저렴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방님의 외도 상대는 같은 양반임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본처 자리를 노리는 것이었지요. 기생이라면 애당초 첩으로 들어와도 그 자리에 충분히 만족했을 겁니다. 사람이 참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린다는 걸 보여줘야 세상이 만만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어쨌건 제 서방과 바람을 피우는 계집의 면상을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궁궐로 출근하는 서방님의 뒤를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혼자 보내기에는 걱정이 된다며 이런 저를 여종이 따라 나섰습니다. 저와 여종은 궁궐 앞에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곳에서 퇴청하는 서방님의 뒤를 조용히 따를 계획이었지요. 서방님은 주로 퇴청 후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날이 저무니 서방님이 느긋한 걸음을 한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서방님은 주변을 살피더니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집이 있는 곳과는 반대되는 곳이었습니다. 광화문 방향으로 걸어가시네요? 흥! 그 여자가 거기에 사나 보구나. 광화문이면 양반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닙니까? 정말 양반집 규수와 바람이 난 걸까요? 가보면 알겠지. 그런데 주인 어르신 얼굴이 좋아 죽는 게 진짜 좋나 봅니다. 저렇게 해맑게 웃는 주인 어르신은 처음이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승정원에서 일한다는 작자가 저리 인성이 떨어져서야 원. 나도 더는 무슨 말을 못하겠구나. 내 얼굴에 침 뱉기니 말이다. 그 여자를 보면 뭐라고 말하실지 준비해 놓은 말은 있으세요? 아직? 그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욕부터 내뱉으신 후에 머리채부터 뽑으셔요. 알겠다. 내가 꼭 그렇게 하마. 여종과 얘기하며 한참을 걷고 걸었더니 광화문 인근의 어느 기와집이 나오더군요. 궁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거주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서방님은 어느 기와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그 기와집은 멀리서 훔쳐보아도 담장의 높이가 높은 게 꽤 지체 높은 가문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 선 서방님이 도둑놈처럼 주변을 살피더니 이리 외쳤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잠시 후 대문이 열리니 여인네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나 저 여인네는 저와 막역한 동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 했으나 여종이 부축했기에 겨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종이 이런 저를 안쓰럽게 보며 말하더군요. 괜찮으셔요? 나는 괜찮다. 세상에 내 서방과 바람을 피운 상대가 혜선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답니까?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쫓아가서 귀싸대기라도 날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혜선이다. 내 동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구나. 더욱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한 집에서 자매처럼 자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미칠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혜선이는 3년 전에 사고로 사랑하던 서방을 잃었다. 그 후로 힘들어하던 걸 집으로 불러 위로해주고 달래주지 않았겠느냐. 그럼 딱이네. 저 둘이 그때부터 바람이 난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구나. 내 동무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원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그 여인 그러니까 혜선이는 제 서방님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부터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간 제 서방의 바람은 가벼운 것이라 그리 치부했는데 오늘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악체면을 무릅쓰고 주변을 살핀 후 담장을 겨우 넘었습니다. 담장 너머 있던 여종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잠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거라. 예, 마님.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십시오. 그럼 제가 곧바로 대기하고 있다가 잽싸게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고맙구나. 마님, 힘내십시오. 절대로 이성을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오냐? 저는 생소한 이곳을 둘러보다가 남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본체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둘은 현재 아주 깨가 쏟아지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본체 앞으로 쪼르르 다가가 몸을 숨긴 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 남녀의 달콤한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바로 몹쓸 제 서방님과 동무혜선이가 주고받는 대화를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조금만 참아주시오. 내가 어떻게든 달포 안으로 안방 자리에서 쫓아낼 터이니 말이오. 정말이십니까? 그대를 보면 이리 내 가슴이 뛰는데 어찌 그대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 마음 죽을 때까지 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지요. 어서 내 품에 안겨보시오. 어머, 왜 이러십니까? 부끄럽사옵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오. 지아비가 사랑하는 여인의 저고리끈을 풀겠다는데 이러기요. 오늘은 정말이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저번에는 간의 기별도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좋을 거면 우리가 같이 좋아야지. 서방님만 좋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했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는 그곳에 숨어 있다가는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요. 그곳에서 조용히 나온 저는 대문 앞을 향해 까치발로 향했습니다. 숨죽이며 대문으로 다가가는 제 모습이 참으로 처량하더군요. 대문을 열고 나온 저를 여종이 쪼르르 다가와 이리 물었습니다. 왜 이리 빨리 나오십니까? 저는 여종의 말에 어떠한 반응도 내보이지 않은 채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습니다. 참으려고 해도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렸지요. 사내 때문에 일이 만신창이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저를 보던 여종은 가만히 껴안으며 그저 토닥여 주었습니다. 마님, 실컷 우세요.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우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더니 더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진맥진한 저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 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종의 부축을 받은 채 우선 집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밤 처소로 들어온 저는 여종이 봐준 이부자리 위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렇게 천장만 보며 또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삶이 고통이라던데 그 말이 오늘 새삼 이해되더군요. 자정이 넘어서니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서방님이 처소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맞이할 기운이 없어 누운 채로 답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서방님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저를 쏘아보며 이리 말하더군요. 서방이 들어왔는데 안 사람이라는 여자는 가만히 누워만 있구려.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기력이 없어서 말입니다. 저는 서방님 앞에서 따지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천성적으로 화를 내지 못하니 어떻게 떼줘야만 할지 고민이었지요.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오. 오늘 할 말이 있소이다. 저는 서방님이 제게 할 말이란 게 무엇인지 대충 예상했습니다. 얘기해 보시지요. 서방님은 제 얼굴만 빤히 보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소리에 미안해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소. 서방님을 바라보던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이미 알지요. 내가 외도한 상대가 누구인지 안다? 제 동무 혜선이가 아닙니까? 서방님은 적잖게 놀랐다는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소? 그건 바보가 아니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저를 버리고 제 동무와 몸을 섞으니 그리 좋으셨습니까? 그건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찌 우리가 더는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을 악화시킨 건 서방님이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리하시면 더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말장난은 하기 싫소. 그러니 우리 그만 삽시다. 그리고 여자가 문제를 삼지 않겠다니? 참으로 거만하구려. 혼례를 물리기 싫습니다. 제가 누구 좋으라고 그런 일을 한답니까? 또한 출가 외인이라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제게 100번을 말씀하셔도 제 대답은 싫다입니다. 서방님이 아쉽다는 목소리로 애절하게 하소연했습니다. 작전을 바꾼 것이지요. 부인? 저는 더는 이곳에 있기 싫었습니다. 그러니 앉아있던 자리에서 잽싸게 일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 처소에서 나왔던 저는 곧장 여종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별채에 자리한 여종의 숙소로 온 저는 곧장 숙소 문을 열었습니다. 여종이 이런 저를 보며 의아스러운 표정만 자아냈습니다. 마님, 이곳엔 어인일이시옵니까? 저는 토라진 표정을 한 채로 여종의 숙소에 앉았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 미안하나 오늘은 이곳에서 신세 좀 져야겠구나. 여종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 괜찮겠지? 여종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누추한 숙소에서 저를 맞이하는 게 불편했나 봅니다. 저는 괜찮은데 마님께서 괜찮으실지 걱정입니다. 나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여종과 함께 들어놓은 채로 천장만 올려다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러니 천장만 보는 저는 긴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방님이 집을 나서자 저는 작정하고 꾸민 뒤 혜선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뺨이라도 때려야 문드러진 제 속이 그나마 위로받을 것 같았지요. 여종이 앞장섰고 그 뒤를 제가 터벅터벅 뒤따랐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저는 혜선이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여종이 대문을 두드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문을 여시오. 어서 이 문을 여시오. 잠시 후 혜선이가 데리고 있던 여종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니십니까? 제 여종이 두 눈에 힘을 주며 이리 말했지요. 마님 계시냐? 예, 안에 계십니다만.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요? 저는 다짜고짜 문턱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제 여종이 뒤따랐지요. 저는 본체 앞으로 걸어가는데 마침 혜선이가 대청에 앉아 분을 바르고 있더군요. 마당에 서 있던 저를 대청에 앉아있던 혜선이가 잠시 흘려보았습니다. 어머, 정혜야? 혜선이는 가증스럽게도 저 더러운 입에 제 이름을 거들먹거렸습니다. 꽃신을 신고 있던 저는 대청으로 곧장 올라가 대뜸 혜선이의 뺨을 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분칠을 중이었던 혜선이는 뺨을 어루만지며 제게 이리 따졌습니다. 저는 씩씩대는 얼굴을 한 채로 혜선이에게 이리 말했지요. 그렇게 분칠하고서 내 서방과 굴러먹으니 그리 좋더냐? 이제 알았니? 저도 혜선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원하는 게 무엇이냐? 혜선이가 저를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서방을 내가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에게 양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았으나 이 말만은 꼭 해야만 했습니다. 미친 것이냐? 어렸을 때부터 너는 많은 것을 가졌었지. 나는 전란으로 부모를 잃었다. 물론 너희 부모님께서 나를 입양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이었다만 나는 어려서부터 가진 차별을 겪으며 비참하게 자라야만 했었다. 그래서 내가 미웠다.
이리 키울 것이면 데리고 오지를 말았어야지. 우리 부모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단지 내가 지나치게 집착했을 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입양아는 입양아일 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도둑놈 심보구나. 너는 다 갖지 않았더냐? 고작 서방일 뿐이다. 나에게 넘기는 게 뭐가 문제니? 너 때문에 완벽하게 끝났을 내 인생이 허망하게 망가졌다. 고작 서방? 고작 서방이면 아무것도 없는 내가 다 포기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 꼭 하나라도 가져야 직성이 풀리겠니? 혜선이가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대체 여유 넘치는 저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 저는 아이를 가졌다는 혜선이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혜선이가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 여기지는 않았지요. 뭐라? 너는 아이를 갖지 못하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내 남편이 그것까지 말하디. 저는 서방에게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서방도 뭣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더는 제 서방을 붙잡고 싶지 않았지요. 진짜 사내라는 족속이 질렸습니다. 좋아. 그런데 말이다. 이거 하나만 똑똑히 기억하거라. 본처를 배신한 사내라고 두 번째 부인을 배신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디 내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 어디까지 행복할지 내가 끝까지 이를 갈며 지켜보마.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싸늘하게 굳은 제 얼굴로 닭똥 같은 눈물 한 줄기가 뚝하니 떨어지더군요.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화끈하게 갈라섰습니다. 앞으로 1년이 흘렀을까요? 여종을 통해 둘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세상에나 전 남편이 기방에 빠졌답니다. 그리고 몸담았던 승정원 자리에서도 비참하게 쫓겨났답니다. 혜선이는 아이를 낳고 홀로 키우고 말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게 있는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해지는 게 여자의 인생 같습니다. 어쨌건 본처에게 잘하는 사내가 뭐든 잘하는 법입니다.